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화창한 봄날 날씨만큼이나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어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국내 증시 오늘도 약세입니다. 양시장이 모두 1%대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예상보다 강력한 양적 완화, 회수 시사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크게 나왔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쪽으로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삼성전자가 1분기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급 잠정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그다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또 분석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앞으로 증시 전략 어떻게 짜가야 될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시작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지고 나오셨는지 헤드라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수입 곡물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도 이 같은 상승이 예상된다고요? 네,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2분기 역시나 수입 곡물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식용곡물의 수입 단가 지수는 158.5로 전분기 대비해서 1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무려 43%나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사료용 부분은 더 큰 문제입니다. 2분기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 지수는 163.1로 전분기 대비해서 13%가량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7% 폭등을 한 건데 거의 절반 가까이 올라왔죠. 이래서 이 사료용 부분이 식용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매일같이 물가 상승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수입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수출량의 3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양이죠. 그런데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생산, 수출 모두가 조금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6개 분기 연속해서 수입 곡물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를 원재료로 하는 국내 식품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밥상 물가 고공행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업들의 실적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다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시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증권가의 예상만큼이나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은 77조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17%가량 상승한 수준이고요. 분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영업이익 역시나 좋았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50% 가까이 상승하면서 14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통상 1분기는 전자업계의 비수기로 꼽히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적 보릿고개를 가뿐하게 넘긴 모습입니다. 지금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반도체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또 스마트폰 부분이 호조를 좀 보이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가입니다. 주가가 실적과 연동이 되지 않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장에 실적을 발표했죠. 어닝 서프라이즈급인데 막상 주가는 오히려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0.44% 하락하면서 68,200원 수준에서 지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LG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하죠. 결과가 어떨까요? 네, LG전자는 오늘 오후에 실적 성적표가 열리게 됩니다. 역시나 호실적이 어느 정도 전망이 되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엄 가전이 호조를 보이면서 20조 원대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1조 3,5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자재비와 물류비가 상승을 좀 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미중 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증시에도 오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두 가지 부분입니다. 금리와 양적 긴축의 속도인데요. 일단 의사록에서 확인된 위원들이 명확하게 짚은 부분은 앞으로 공격적이고 더 빠른 양적 긴축에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금리 부분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한꺼번에 이제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을 명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3월 FOMC 회의 의사록을 통해서도 연준 위원들이 빅스텝의 가능성, 빅스텝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우호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반영하면서 미 연준은 3월에는 0.2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양적 긴축 부분 앞으로 더 빠르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중에 풀었던 돈을 좀 걷어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연준 위원들은 매달 950억 달러씩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는데 대체로 동의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5월 달에 착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종전과 비교해서 2배 정도로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였고요.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예, 현재 시각이 1시 56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1.29% 어제장보다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700선 내주면서 2,699.8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이전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보실까요? 오늘도 역시 개인들만이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894억 원 매수일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3,556억 원, 5,376억 원 매도세를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시죠.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앞서서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는데요. 다만 주가는 0.58% 빠지면서 52주 신저가도 다시 쓴 하루입니다. 68,000원 선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2%대 비교적 강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당국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도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보합권 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네이버가 2%대 급락 나오는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0.37% 오르면서 81만 6천 원 선 거래가 됩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 LG화학까지 일제히 하락인데 카카오의 낙폭이 굉장히 크네요. 4%대 급락 나오면서 10만 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2%대 하락, LG화학도 3%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실까요? 코스닥 지수 1.45% 하락하면서 929.4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죠. 역시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 주체로 잡히고 있습니다. 4,131억 원 순매수를 나타내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447억 원, 2,574억 원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이시죠.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대장주 1위에 다시 올라왔죠. 시총 1위로 등극을 한 건데 1%대 상승하면서 42만 8,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가 이제 2차 전지주로 바뀐 거죠.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16% 하락하면서 6만 2천 원 선 거래가 되고요. LNF 펄어비스 흐름 좋습니다. LNF가 2%대 강세, 펄어비스는 이제 또 게임주 중에서도 오늘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건데 0.29% 상승입니다. 펄어비스 모바일 MMOP RPG 검은 사박 모바일이 26일부터 중국 공개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어제 밝힌 바 있는데 호재로 작용하는 분위기고요. 카카오게임즈가 3%대 하락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외국인과 기관이 뭘 사고 파는지를 전해드렸었는데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실 수 있겠고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앞서서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요. 오늘 수급 특징주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수급 특징주 가운데 대표적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이런 모습이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 IT 업종이 지금 시가총액이 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IT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우리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 이제 미국 증시가 연이어 좀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 잘 아시듯 미 연준의 이런 긴축 의지에 따른 긴장감이 좀 형성되면서 이제 추후 긴축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 등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긴축에 대한 긴장감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연준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관련 긴축에 대한 신호를 주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매물 소화 구간으로 좀 인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이제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은 우리 IT 업종에 대해서 좀 순매도로 다시 한번 또 일관하면서 10거래일째 좀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 또 거기에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연일 급락한 점 등과 더불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등도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러한 요인 등의 IT 업종 좀 대부분 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선별적인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라든가 로보스타, 고영, 하나머티리얼즈 등 이런 대부분의 IT 관련주들 하락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조심스레 의견을 드리자면 이 IT 업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실적 하방이 올해 2분기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기존에 좀 시장 전망이 좀 예상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 삼성전자 호실적 그리고 생각보다 실적 저점이 좀 빠르게 1분기를 기점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유입될 수가 있는 만큼 이 수급 문제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IT 업종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설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 장세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시장 내에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 중에 하나가 페인트 관련주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페인트 관련주들 그간 국제 유가 급등이라든가 물류비 부담이 높아진 점 등 이 원가 상승에 따라서 좀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언론 보도상으로는 지난달 이 페인트 상위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드디어 돌입했다라는 점, 또 전체 품목의 가격을 최대 30%가량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판가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오늘 페인트 관련주들의 상대적인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했던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요인의 노르 페인트를 비롯해서 삼화 페인트, 조광 페인트 등이 일부 부각되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은 일시적인 매물 소화 기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급이 얼른 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께서 오늘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앞서도 LNF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LNF 계속적으로 특징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 속에서도 강세 계속 유지하면서 추세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에 우선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좋은 포인트야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견조한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투자자들이 LNF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이 LNF의 최대 고객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점, 또 전년 대비 높은 이익 증가율이 나타나는 점 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호실적 그리고 실적 관련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LNF가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테슬라 등 이 고객사의
전기차 생산량 증대라든가 판매 대수 증가 등에 따라서 자연스레 양극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으로 LNF와 좀 연관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향 등이 올해 LNF의 실적 역시도 전년 대비 150% 증가한 매출액은 2조 5천억 원 수준, 또 영업이익 역시도 전년 대비 290%가량 증가한 1,740억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등 다시 한번 이 실적 관련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직전 고점 수준을 돌파하면서 다시금 신고가 경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는 이 신고가 부근인 25만 원 선 부근을 돌파할지 여부를 좀 관찰하시면서 대응에 좀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LNF의 주가가 2.23% 정도 급등입니다. 이 정도면 시장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건데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멘트 관련주 주가 강세가 연일 돋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시멘트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분석도 들리던데요. 그 네네.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뭐 최근 들어 시멘트 가격이 뭐 좀 공급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뭐 시장적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멘트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최근 들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예. 네, 시멘트 관련주 주가가 연일 강세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고요. 예, 지금 뭐 인터넷상으로 좀 문제가 인터넷이 있을까요? 잠깐 지금 예. 안 되고 있어갖고요. 잠시만요. 예. 유연탄은 시멘트 원가에서 30-40% 정도 또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 핵심 연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늘 또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요. 예. 시멘트와 레미콘의 관련주들 오늘 주가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온이 0.8% 오르고 부산산업 4% 하락.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은 좀 많이 약한데요. SG가 1%대 하락, 세니트, 모헨지 역시 2에서 3%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종목들 더 볼게요. 예, 지수가 좀 빠지니까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도 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한일시멘트가 보합권 내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아시아 시멘트가 0.6%대 하락, 한일 현대시멘트도 1.6% 조정을 받으면서 32,600원 선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삼표 시멘트도 1%대 오늘 하락입니다. 5,000원 선 붕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유진기업의 주가 역시 1%대 조정이 나오는데요. 4,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종목들도 또 보시죠. 동양, 성신, 양회, 보강산업, 홈센터홀딩스, 고려시멘트까지 2에서 많게는 4%대의 급락을 보이는 하루입니다. 홈센터홀딩스가 4%대 조정을 받으면서 1,38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성신양에 최근에 투자 포인트 제시하는 분들 많으시던데 2.82%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페인트 관련주도 좀 볼까요? KCC가 3%대 하락인데 반면에 오늘 사마페인트, 노루페인트 상승세가 좀 돋보입니다.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 4.6% 상승인데 페인트 가격을 올린다, 무려 30% 상승시킨다는 뉴스가 오늘 페인트 관련주의 급등세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대표님, 이제 좀 괜찮아지셨을까요? 네. 예,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답변을? 네, 뭐 일단 시멘트 관련돼서 시멘트 뭐 공급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봄철이 되면 과거에서도 이제 시멘트 관련돼서 공급난 얘기는 계속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공급난이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유난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시멘트 경기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이제 조금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경제 활성화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대비 건설 관련된 공사들이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에 비해서 지금 시멘트 공급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시멘트 산업이 그러니까 이 탄소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 유연탄이 0.1톤 정도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석탄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제 탄소 배출이 좀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이제 그 가동을 하는데 그 시멘트 업체에서도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그 공해 물질을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원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산 이제 유연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뭐 시멘트를 지금 만들게 되면 시멘트 업체 입장에서 보면 뭐 이익이 거의 안 남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뭐 많이 그 원가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멘트 업체들도 지금 생산량을 그렇게 늘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근에 시멘트난이 좀 더 그 심화가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시멘트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거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유연탄은 시멘트 원가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원료죠. 네. 현재 유연탄과 시멘트 공급난이 어느 정도고 이번 가격 인상분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지금 뭐 시멘트 업체에서 얘기 나오는 게 한 30% 정도 지금 뭐 시멘트 가격을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건설이나 레미콘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유연탄 가격이 상당 부분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3월 달에 이제 최고 이제 670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20달러 선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작년 말 대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40% 정도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재작년 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5배 이상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시멘트 가격은 작년 7월에 한 5% 올린 게 지금 전부 다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멘트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 비용이 그만큼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그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시멘트 업체 입장에서 보면 30% 올린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비해서 건설이나 뭐 레미콘 업체에서는 그 정도 올리면 자기네들의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양쪽에 아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그 공급난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뭐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해 우리가 수입한 유연탄 가운데 75%가 러시아산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최근 우리나라를 또 비우후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건설업계 좀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좀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시멘트용 이제 유연탄의 75%를 러시아산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 작년에 국내에서 이제 360만 톤 정도의 시멘트용 유연탄을 들여왔기 때문에 한 300만 톤 이상이 지금 러시아산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러시아산이 최근 들어 이제 그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수급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대체하기 위해서 최근 이제 호주산으로 많이 좀 대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원체 많은 뭐 물량이기 때문에 이걸 전량 다 호주산으로 교체하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뭐 러시아가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수출입이 조금 이제 차질을 빚는 거지만 제재 강도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예 수출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되면 시멘트 생산량이 뭐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량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시멘트에 대한 이제 공급 부족은 뭐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뭐 건설 경기에도 상당 부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쟁 이슈가 올해 내내 지속되지는 않겠죠? 지금 생각보다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지금 처음에는 뭐 러시아가 빨리 끝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뭐 러시아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전쟁을 뭐 독자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역량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돈바스 지역으로 지금 한정돼서 예. 뭐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 그렇게 된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이제 또 뭐 민간인 학살 관련된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네. 평화협정이 좀 더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하반기까지도 아마 전쟁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뭐 조금 좀 뭐 별로 안 좋은 그런 또 예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좀 예비를 하는 것도 네. 방법이 되겠다 싶은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 투자 회복의 제약 요인에 따르면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 건설 투자 회복이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과거 2007년에서 2009년까지 건자재 급상승으로 건설 투자가 위축됐던 그 상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자재값 인상 수준 건설 투자 회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향은 일단 뭐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은에서 이번에 이제 건설 관련 자재 관련돼서 이제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작년 4분기에 건자재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11년 만에 지금 최고치의 상승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1분기, 작년 4분기까지 기준이었기 때문에 만약 올 1분기를 또 뭐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사상 최대치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00년 이후에 3번에 걸친 건설 경기가 이제 이런 이제 건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그 건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때 급등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글로벌 이제 금융 위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번도 이런 뭐 지금 대외적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이런 이제 원자재 난이 좀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건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1, 2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제 보고서 이제 주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건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게 뭐 작년 뭐 하반기서부터 이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건설 경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주를 한 다음에 특히 이제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번 수주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요자,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입주하는 데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할 거리가 좀 많다 싶은데 건설업계와 시멘트는 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특히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건설 경기 회복을 기대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시멘트주, 건설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뭐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뭐 주택 공급을 한 250만 채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건설 경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요.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뭐 건설 인프라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건자재의 수요는 임기 내내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건자재 가격이 최근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일단 건설 경기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이제 건자재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건설 단가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건설 업체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건자재 관련 기업들도 매출분이 상당 부분 이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대신 이제 이런 건자재 가격의 상승분 때문에 그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상당히 좀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만약 건설업체 내에서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사보다는 이제 대형사가 상대적으로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은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공공 부분도 물론 있지만 민간 주도의 주택 건설이 좀 많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형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수주고 양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건자재 관련돼서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수급이 좀 꼬여서 물량이 부족한다든가 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네. 건설 자재 확보에도 조금 더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단가 측면에서도 중소형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고 있으니까 만약 건설사 관련돼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 위주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집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죠.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LG 하우시스, LX 하우시스에 따르면 제품 가격들을 한 10% 정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리모델링이나 이런 뭐 인테리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그쪽도 지금 뭐 주된 게 이제 작년도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서부터 해서 뭐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을
이제 전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을 하긴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가 될 경우는 이제 리모델링도 이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리모델링 관련도 이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리모델링 관련 쪽도 건자재의 그 가격 상승에 특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자재가 만약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리모델링 관련 업체도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기보다는 이제 건자재 시장의 뭐 안정세나 그다음에 리모델링 수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같이 뭐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 시멘트 건설 쪽, 건자재 쪽 여기에 리모델링 관련 주가제 투자의 인사이트를 좀 가져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대표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이 있는지 탑픽 종목이 있다면 좀 꼽아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브랜드 파워도 있고요, 그다음 규모의 경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건설 업체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1등 기업이 이제 현대건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민간 브랜드 파워에서 뭐 상위권에 항상 뭐 있는 그런 회사고요. 특히 이제 민간의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할 때 상당한 이제 유리함을 갖고 있고요. 또 뭐 1등 건설 회사다 보니까 건자재에 대한 수급 관련 측면에서도 다른 회사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다 끝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슈 칼럼 시간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가, 환율, 상품 가격은 또 급등세를 나타냈다가 지금은 다소 안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4월 신흥국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그 3월 달 MSCI 전 세계 지수를 보면요. 아무래도 그 양극화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전달보다 1.9% 상승을 했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신흥국 중에서도 자원 국가들이죠. 페루나 콜롬비아, 칠레, 뉘 같은 나라 쪽은 자금이 유입된 반면에 이번에 그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경상수지 악화 또 인플레이션 가속화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매도 압력을 계속이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3월 달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5조 1천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7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에 근접한 내용들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미국과 금융정책의 방향성이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 투자할 때 환율 움직임이 먼저 선행을 하는데 최근 들어와서 자원이 풍부한 신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환율이 그 달러에 대비해서 절상 압력을 좀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같으면 계속 절하 압력을 받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셀코리아라든지 또 다양한 그 신흥국 중에서 경상수지 펀더멘털이 악화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는 대형주의 매도 압력은 계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질서와 세계 경제를 바꾸는 역사적인 전기가 됐습니다. 정전 협상 뒤에 주식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정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 속에 빠져 있는데요. 향후 최선의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철군한다든지 또 휴전에 합의하는 안이 되는 거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토가 참전하면서 전쟁이 확산되는 시나리오가 되는데요. 어떤 시나리오든지 러시아에서는 경제 제재, 해외 자본 철수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최악의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가속도가 시장의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라 아무래도 그 연말에 2.5%까지 금리가 상승한다고 보고 차치점을 찾는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EPS가 순조롭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연준이 경제 정세 변화에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4월달 주시장이 좀 반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 자원과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격 인상 러시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이 자선 방어를 위해서 피해야 할 금융 상품이라든지 처분해야만 하는 자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연준의 오늘 발표됐던 의사록을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약한 대표적인 자산이죠. 현금, 그리고 정기예금, 또 고정금리 채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항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낮은 이자, 또 만기시 원본 보장만으로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채권 투자에 분명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가 상승이 계속이 되고 또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면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신규 국채가 3%나 4%의 금리로 발행이 된다면 현재 갖고 있는 2% 국채나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도중에 채권을 매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원본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장기 고정금리 채권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더 상존하기 때문에 변동금리 채권으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 시대의 보험 상품은 피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피해야 될 대표적인 상품이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고정금리 금융상품인데요. 장래 받을 보험금을 계약 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이 된다면 보험금의 가치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종신보험에 40대에 가입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이기 때문에 이때 사망한다고 가정하면은 2%의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이 40년간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의 보험금 가치는 40년 뒤에는 3천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2천만 원 정도가 손해본다는 거고요. 또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확정된 금리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면 자산 가치는 상당히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가면은 보험에 가입하시려면은 적은 금액으로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장성 보험이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이런 운용 상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축이라든지 다른 자산 운용 수단을 활용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앞서서 채권 투자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하셨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서 채권은 순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실물 자산의 대표인 부동산이 가장 좋은 투자 상품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내성이 상당히 강하고요. 또 안정된 임대료를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입했을 때보다 팔 때는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가격이 비싼 그들에도 우량 부동산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을 빌려서라도 사야 할 우량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개인 입장에서 볼 때도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 유통 물건의 규모가 너무 크고요. 또 매각 시에는 구매자를 찾기에도 힘들기 때문에 임대 경영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민자 합작 사업들과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인프라 투자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수입이 장기적으로 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가 가장 좋은 상품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개인들도 손쉽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상품인데요. 거액의 부동산을 주식처럼 아주 작은 지분으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 우량 물건도 많이 편입되고 있고요. 소액 투자뿐만 아니라 황금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금 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데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리츠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연 환산 배당률이 5.8%로 추정이 되고요. 2020년도에는 6.2%로 꽤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리츠 투자 시에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정도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아무래도 리츠에 편입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뭐 주거용 리츠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보유 물건의 소재지가 어딘지 또 임대료 인상이 가능한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오피스 투자 상품 리츠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 물건 주변에 신규 물량 공급이 있는지를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요. 금, 은과 같은 상품 투자에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 투자가 자산 가치를 보전해 줄까요? 네,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대책으로 푼 그 양적 완화 규모가 9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테이퍼링을 5월 달부터 이제 그 프로세스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늦어도 6월 달에는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 950억 달러씩 환수를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양적 그 완화로 풀린 자금의 한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자금은 계속 돌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상품 ETF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자산으로는 구리나 니켈 같은 종목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과거 경험상 가치 보존 기능이 뚜렷한 금이 가장 그 각광을 받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뭐 금이라고 하면은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지만 금 가격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돈의 공급량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공존의 규모로 풀린 돈들이 금 가격을 계속 부추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금 가격은 금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데 최근 코로나 문제라든지 유가 상승으로 금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다가 계속 꾸준하게 ETF를 통해서 매수하시는 게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국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도 오늘 1%대 주가는 좀 조정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부터 중국은 1분기 성장률 지표가 하나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18일에는 1분기 GDP 성장률, 또 상해를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분기 GDP 성장률은 3.9% 전후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25개 도시에서 그 도시 폐쇄가 된 지역이라든지 이동 제한이 걸린 지역에 사는 사람이 무려 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광동성뿐만 아니라 상하이시 그리고 환바레 지역까지도 경제 활동이 지금 위축되면서 공급망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좀 오래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1에서 2%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시노팜이라든지 시노빅 백신 같은 경우에는 불활성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가 개발한 mRNA 백신하고는 감염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성장을 해야지 중국은 5.5% 전후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중중국 함정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2분기부터는 정책 총동원령을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기 인프라를 투자를 좀 나서는 데든지 감세 정책이나 탄소 삭감도 잠시 밀어주고 마지막 남은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시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중국이 올 하반기나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회색 코뿔소 출현 문제라든지 부실채권 문제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또 한 번 홍역을 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 중국 증시를 급속하게 매도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플레 시대에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상품은 피해야 되는지 의견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시장 흐름 다시 살펴보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1%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29% 내린 2,699.6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시죠. 예,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주고 있죠. 기관과 외국인 반면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4,465억 원, 5,840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물량을 다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시죠. 종목별로는 좀 흐름이 엇갈리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는 0.56%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0.8% 오르면서 11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켜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8% 내리면서 43만 6천 원 선 거래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37% 상승 81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네이버가 오늘 2.58% 급락을 주면서 32만 1,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살펴보죠. 카카오의 주가가 오늘 4.76% 조정이 비교적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대비해서 5천 원 정도 하락한 10만 원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요. 삼성 SDI도 2.34% 하락, 여기 LG화학도 2.45%대 조정이 나옵니다. 51만 7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어제 대비해서 1.65% 하락세입니다. 927.5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수급 상황 보시면 코스피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1,454억 원, 2,72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인 반면에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4,305억 원 매수하고 있는데 지수를 위쪽으로 전환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보시죠.
1위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이 1.18% 오르면서 4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NF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최근에 LNF 관심 종목으로 꼽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죠. 1.26% 오르면서 23만 3,900원 선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약합니다. 다음 종목들 더 보시죠. 위메이드의 주가가 오늘 5%대 급락이 나오면서 5,400원 어제보다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10만 2,4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은데요. 1.61% 내린 셀트리온 제약 91,500원 선 거래가 되고요. 그 밖에 첨보, HLB, CJ-ENN까지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역시 1분기 매출 21조 1천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 18% 이상 오른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살펴볼게요. LG전자 영업이익이 1조 8,800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4%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크게 영향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잠시 뒤 타임 시간에 자세한 분석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이죠.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